후보가 예. 정도 사퇴했습니다. 예, 예. 좀 마음이 답답하실 건데. 그렇죠. 저요? 예, 예. 뭐 사적으로 고향 선배에다가 네, 그렇죠. 네. 그 당에 그 민주당에 와서 역할을 할 때 되게 많이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셨던 분이시고 의장 하시면서도 여러 저한테 많은 기회를 열어주려고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뭐 경제나 산수하고 달라서요. 열을 투입해서 몇 개를 더 얻는 게 아니라 10개를 투입했는데 하나밖에 못 얻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참 답이 없는 일이라서 되게 능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경륜도 뛰어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사퇴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게 된 건 참 아쉽고 마음 아프고 그러네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에서는 뭐 여야를 뭐 통틀어서 아니면 여야 모두 다 이제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는데 캠프 내 실제 제가 한번 청취를 해보니까 여의도 시선하고 국민 정서하고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영선에 이준석 대표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국회 경험이 없는 후보가 대통령이 직선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박용진 후보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고 할 말은 하고 거기에다가 뭐 어쨌든 야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또 젊은 후보가 당대표로 처음 오기도 오고 근데 생각보다 기대보다 박용진 효과가 좀 미풍에 그치고 있다 뭐 이런 냉정한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봄이 아침에 눈 떠보니까 봄이 오든가요? 그 얼음이 녹는 걸로도 봄이 시작하기도 하고 눈밭에서 꽃이 피는 것이기도 하고 제비 한 마리가 오는 것도 있기도 하고 봄은 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이렇게 오죠. 정치인에게도 정치적 상황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 변화의 흐름들이 올 거라고 봐요. 직진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고불고불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뭐 어쨌든 거대한 변화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 그 거대한 변화의 모양새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는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박용진을 향해서 많은 국민들이 눈길을 주는데 아직 손길이 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눈길과 손길을 다 붙잡는 역할은 또 제가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리고 아쉬운 면이 있지만 여전히 박용진은 진행형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제일 큰 뭐 중대점은 호남 경선이겠죠. 네. 네네, 추석 직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같은 동양 출신 어쨌든 정세균 후보는 지금 사퇴를 했고 이낙연 후보는 이제 뭐 호남에서 대반전을 이루겠다. 이재명 후보는 대세론을 굳히겠다. 이렇게 하는데 호남 경선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호남 경선에 임하는 전략이나 각오 이런 것 좀 여쭙게요. 호남 경선이 민주당한테는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고요. 20만 정도의 그 참여인들 중에서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호남 민심의 가장 큰 방향은 민주당이 좀 달라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명함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변화의 주도성을 좀 가지길 바라는데 어느 날 보니 민주당이 변화에 뒤처져 있고 야당보다도 좀 뭐랄까 역동적이지 못하고 이런 면들을 보이고 있어서 호남의 민심은 확 한번 뒤집어져 봐라는 면이 있거든요. 그 변화에 대한 열망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려고 하고 이번 호남 이번 주에도 호남에 2번 가고요. 네네. 다음 주 내내 추석 연휴 내내 호남 지역에서 주민들 만나고 지지를 호소할 생각이에요. 민주당이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람과 그 기대가 박용진 후보에게 몰렸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사례들을 보면 조국 사태라든지 그러니까 당내에서 조응천, 금태섭 이런 의원들이 표창원 이런 분들이 이제 각각의 목소리를 낼 때 박용진의 목소리는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목소리요? 약간 조국 사태라든지 약간 친문 정서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 정서와 친문 정서 간의 괴리도 있을 거고 동일시되는 면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건데 가령 조국 사태 같은 경우 검찰의 지금 행태나 이런 걸 보면 검찰 개혁의 정당성은 더욱더 강화됐지만 기존 기득권, 그러니까 뭐 강남권 학부모가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을 뭐 스카이에 보내고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젊은 층들이 상당히 분노했던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누구보다 목소리를 대변하고 당의 그런 바람을 전달하고 국민 정서를 대변해 줄 사람이 박용진이었다 이런 목소리가 기대가 있었는데 좀 없었다 이런 실망감이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받은 문자는 다 뭐지? 네. 그 뭐 우리 기자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 국민들 눈높이와 상식에서 조국 사태든 뭐 아니면 뭐 검찰 개혁 관련 추윤 갈등 문제든 이런 때도 그랬고 다양한 뭐 그 공직자들과 관련된 문제에서 박용진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쓴소리, 나쁘게 얘기하면 내부 총질이라는 평가를 받아가면서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족했다고 하니까. TV 토론 들었으면 TV 토론에 이제 접어들면 가장 강점 볼 후보로 이제 주목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좀 상대에 대한 공세가 좀 치우쳤다. 박용진의 목소리보다는 상대에 대한 공세 좀 치우쳤다. 특히 특정 후보에 대한 뭐 공세가 좀 두 분에 대한 치우쳤다. 이런 진단이 있는데요. 뭐 그 짧은 시간 안에 제 얘기를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상대의 정책과 이런 것과 비교하는 거라고 보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비판이라기보다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자기 임기 안에 120조를 동원해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120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20번은 물어봤는데 답은 늘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거울 보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리고 경기도 뭐 성남시장 시절에 가로등 정비 사업을 해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 국가 운영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재정 운영인데 그 답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지적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본선 가면 그게 가장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 활동을 하는 중에 그래도 박용진이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국부펀드 그리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로서의 가치성장주택 뭐 이런 그리고 뭐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런 등등의 주요 정책적 이슈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었던 점도 저는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방금 말씀하신 정책적으로 좀 이제 대화 주제를 좀 옮겨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개혁이라든지 이게 사실상 좀 성역과 비슷했거든요. 정치인들에게는 좀 금기시되는 왜냐하면 마땅한 대안조차 없고 이거와 연관돼서 이제 국부펀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부펀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세균 후보도 아마 그 문제를 박용진 후보께 이제 제기를 했던 게 가령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금융 위기라든지 이러한 대공황이 왔을 때 펀드의 손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국부펀드는 뭐 우리나라 말고도 한 20개 정도의 그렇죠. 나라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일 큰 건 노르웨이, 그다음에 이제 중국 투자청 이거 그렇죠. 우리는 한 15위, 18위 정도의 규모가 되게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도 두 번의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한 번은 IMF 때가 아니구나. 한 번은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하고 최근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있었고요. 대부분 나라가 그때 다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손실 회복이 다 끝났고 그러니까 경기라고 하는 건 바로 회복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펀드 투자라고 하는 게 한 군데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위험 관리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정세균 후보가 잘못 지적하신 건 지금처럼 저금리에 7%의 그렇죠. 예. 수익률이라는 게 말이 되냐 담보할 수 그러는데 있는 게. 지금 같은 저금리에 주식시장 난리 났잖아요. 지금 같은 저금리에 유니콘 기업에 투자했던 데는 다 대박 난 거예요. 쿠팡에 투자했었던 그 손정희의 비전 펀드, 소프트뱅크는 완전히 대박 났고요. 그다음에 그 셀트리온에 투자했었던 싱가포르 테마섹도 완전히 대박 났고요. 또 어디야? 그 배달의 민족에 투자했었던 골드만삭스도 완전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타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분산 투자할 거고 어떻게 그 전략 관리를 할 거냐에 따라 다 다르고 각 나라의 국부 펀드의 관리 기록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레코드를 잘 분석하고 확인하면 되고 우리도 이제 국민연금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의 그 투자 기록들이랑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다. 발상전환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만 계속 갈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랬으면 이미 망기죠. 농업국가에서 지금 정보화 국가로 와 있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발상전환들 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계속해서 수출로만 먹고 살 거냐. 자동차, 선박, 반도체로 계속 먹고 살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국부펀드가 벌어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익률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는 계속해서 그 의문이 제기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몇 프로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7%. 예. 예. 지금 국민연금이 지난 30년 동안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6.2%. 한국투자공사 몇 프로? 지난 10년 동안 6.78%. 그럼 뭐예요? 조금만 하면 10%라고요. 근데 그 1% 올라가면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기는데 그 1%가 올라가면 일단 그 국부펀드에 담아놓은 국민연금,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 돈 60여 개의 짜잘한 연기금들 여기가 다 7%의 수익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무슨 연금 이 빵꾸난 거 메우려고 세금 들어가지 않아도 그렇죠. 국민연금은 1%만 더 올라가면 1% 수익률에 6년 고갈 시점이 늦춰져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일정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합의가 필요한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마어마한 그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국민연금이 저렇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6.2%를 달성을 했는데 해외의 다른 국부펀드들, 해외의 다른 연기금들은 다 9%, 10%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6%일까? 왜 이 생각들을 안 하냐고요. 그거 해야지. 알겠습니다. 발상전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인데 박용진이 생각하는 국부펀드의 가장 재밌는 분은 나 사실은 공약을 세울 때는 몰랐어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하겠다. 그래서 국부펀드에 우리 국민들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국부펀드가 그 돈을 굴려준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연리 7%의 수익률을 갖는 안정적인 자산가가 된다. 목돈 마련, 노후 자산 마련이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없어, 다른 나라에 그런 사례가요. 아, 예, 예. 웃기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딱 그 엣지에 와 있다니까요. 가장 최선두예요, 지금.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부펀드를 만들고 그 국부펀드를 굴리면서 한 해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벌어들이는 돈이 수익률이 한 20-30조 된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은 그 중에 이제 그 세금으로 받으니까 그렇죠. 한 8조, 9조 정도 되겠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반도체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텐데 재밌는 건 다른 나라에서 하지도 않는 국민들 돈도 거기다가 묻어서 같이 굴려서 하는 방식이 없어요. 싱가포르만 딱 하나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처음에는 우리끼리 하다가 깜짝 놀래갖고 이거 다른 나라에 없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미 많은 경우에서 그 K 방역이라고 하는 면에서 다른 나라에 없는 사례.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우리 배터리
분야에서도 다른 나라가 만들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영역들을 막 만들어서 가고 있거든요. 펀드 분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엉뚱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던 게 국민연금 운영본부에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서 황당해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걸 국민들 돈을 모아갖고 굴려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근데 그거 못할 일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죠. 어차피 돈 굴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투자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걸 어떻게 계정을 만들지는 뭐 너무 그냥 그 아주 단순 수리니까 어차피 돈을 뭐 몇십 조를 굴리는 중에 국민들 돈도 굴려서 하고 나중에 수익률대로 배분해주면 되는 일,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 앞으로 많을 거다. 그런 대한민국을 끌어나가려면 정치인 자체가 발상전환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농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경부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 산업화의 길을 까는 거 완벽한 발상전환이거든요. 박정희가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그 제조업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을 거기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아서 정보화 강국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사업의 발상전환. 이런 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엣지에 딱 박용진이 서 있다고 저는 봐요. 노동개혁이나 감세, 이건 원래 박용진 색깔하고는 틀린데 이건 역시 발상의 전환으로 봐야 될까요? 노동개혁은 뭐 우리 사회의 어떤 기성세대가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연공서열의 안정적인 직장의 노동 방어적인, 고용 방어적인 형태로만 가서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안 가거든요.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대로 연금 구조를 그대로 가게 되면 지금 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그리고 한 70년대생 이전 출생자들은 따뜻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따뜻한 연금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20대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미래 세대 등골 베묻는 걸로 내 자녀 세대의 미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로 지금의 이 구조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20년 바라보고 30년 바라보고 투자해서 성장도 유지시켜야 되지만 지금의 연금 구조, 20년 전, 30년 전에 만들었던 이 구조를 지금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미 뭐 너무 다들 강력하고 시민사회 목소리도 크고 기득권의 목소리도 크고 이래서 이거를 아무도 겁이 나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재벌 개혁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재벌 총수들하고도 맞붙어 봤고 한유총이라고는 가장 강력한 집단 이기주의 세력하고도 맞붙어 봤었던 박용진이 노동개혁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또 일자리 개혁 그리고 연금 개혁 해나가겠다는 그 뜻을 밝힌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일단 홍준표처럼 안 되면 주먹으로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걸로는 대한민국을 못 끌어간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대화와 타협으로 미래지향을 만들어낼 그런 민주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선을 치르면서 이 후보의 공약만큼 내 걸로 좀 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사실 제가 그 참고를 많이 했는데 정세균 후보의 강호축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충청도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바가 있기는 한데 강호축 연결이라고 하는 거 저도 참고해서 발표를 했고 또 우리 김두관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적극적인 지역 분권 이거는 뭐 당연히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팠죠.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애초에 약속도 뒤집었고 워낙 크게 참패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자기가 집토끼라고 생각했던 2030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뭐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남한테는 되게 이렇게 엄격하게 했고 약속하게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죠.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기준, 청문회 낙마 기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동산, 논문, 위장 전입, 뭐 자녀 교육 문제, 그다음에 뭐 음주운전, 이 처벌 이러한 그 도덕적 정치적 기준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다 민주당이 맞죠. 민주당이 야당한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을 우리가 잘 지켜서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느냐?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청년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잘할 줄 알았는데 다르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답해했고 또 약속했었던 일자리 문제라든지 약속했었던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특히나 못하는 걸 못한다고 얘기하고 실수하거나 잘못한 걸 반성하고 다시 잘하겠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우리끼리는 괜찮다.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성추행이나 그렇죠. 이런 불법적인 일이 벌어져서 사퇴했을 때 그 자리에 보궐선거가 있으면 후보 내지 마라. 그게 우리 목소리였거든요. 후보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뒤집고 하니까 내로남불도 저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비판했었던 것 같고 그거가 젊은 세대들에게는 가장 싫은 거죠. 제가 20대에도 그런 게 가장 싫었으니까. 이 거대 여당에서 옳은 목소리들이 좀 많이 묻혔어요. 아까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자 폭탄도 받았고 타 의원들도 그렇고 이 너무 당을 압박하는 의원들을 압박하는 이 친문 정서라고 할까? 그것과의 국민과의 괴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오랜 정치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개파 논쟁. 그러니까 지금 후보께서는 허허벌판에 혼자서 외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들만 바라보고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갈 수도 있는데 당이 계속해서 이 개파 논쟁, 그러니까 이번 경선 과정을 보더라도 과거에 너무 얽매였다. 적통 논쟁이니 탄핵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민주당을 보니까 미래가 없다. 그런 비판은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만일에 이번 경선에 박용진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참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박용진을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은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다가 완전히 우리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빵 하고 그 두려움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터져 나왔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오다가 윤석열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니까 겁이 났다가 저쪽이 다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일정한 안정감 같은 게 있어요. 안도감 같은 게 지금.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이거 본선 때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후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 위기는 지속되는 위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박용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민주당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집권의 어떤 방향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를 제가 바라고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빵 하고 터지질 않아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노력을 계속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민주당이 지금도 안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안도감이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워낙 상대가 못하니까 그러는데 이 지금의 가장 큰 위기 국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예. 이 상시적인 어떤 위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승부를 걸 거냐인데 어쨌든 박용진을 통해서 이게 극복되거나 돌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제 역할이라고 봐요. 민주당이 이렇게 180석이라는 이제 거대 여당이 됐는데 저번 재보선 참패 이후에 당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왔어요. 180석을 줬는데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됐다.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로남불 형태를 냈고 국민과 동떨어진 말을 해왔다. 약속을 뒤집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개혁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회에는 계속해서 고쳐서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른바 권력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검찰 개혁 정말 사력을 다해서들 했잖아요. 그리고 법도 고쳐서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어떤 형사법 관련 개정들이 막 구조 조정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개혁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유치원 3법 같은 국민들이 환호할 수 있는 개혁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너무 검찰 개혁에만 그 검찰 개혁도 본질은 외면한 채 가령 뭐 윤석열 쫓아내기에만 몰두했다. 이런 게 국민 정서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3법 뻔한 회계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는 뻔한 법들과 그 제도가 있는데 왜 사립 유치원만 거기서 예외였느냐. 두 번째로 왜 재벌 총수들만 그 사법구조에서 예외되냐. 네. 그리고 왜 저들은 세금 내지 않냐. 왜 저들은 그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받아도 괜찮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법 앞에 평등 그리고 회계 투명성이라는 원칙, 모두가 세금을 내고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 이런 것들을 비껴 서 있는 권력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 위에서의 안락 이런 것들을 흔들어야 네. 된다고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렇게 과거의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게 개혁이냐 생각하는 것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렇게 국민들이 막 저항하고 하고 막 싫어하고 표 떨어지는 얘기라고 하고 하는 네, 그런 저도 부분에 우려됩니다. 대해서도 예. 민주당이 용기를 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면은 안 하고 지금 다 우리가 당장 박수 받을 수 있는 이야기, 당장 꿀맛 같은 이야기들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개혁을 말씀하실 때 좀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약간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교육개혁도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 처가 이제 선생님인데 선생님들은 들고 난리가 날 내용이었고 뭐 유치원 3법 역시 마찬가지였고 노동개혁 역시 다른 사람도 아닌 박용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그 방향을 누군가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배는 계속해서 서서히 침몰해 갈 거라는 위기감,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환호성이 그냥 오늘 하루로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 저는 이 두려움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겠어요?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 합의와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대통령에서 저기 권한을 한번 부려보겠어. 그런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고 봐요. 5년을 하는 일이지만 30년, 40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건강보험 통합을 해놨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도 버티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의학 분업을 해놨으니까 국민 건강에 일정한 방향들이 잡힌 거예요. 근데 의학 분업을 때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의사 파업 네. 진짜로 했었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정리해고를 도입한 것에 때문에 반대해서 제가 2번이나 감옥을 간 사람이에요. 네. 근데 뒤에 또 생각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 정리해고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민주노총 합법화, 전교작법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갈등 구조를 돌파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의석수가 적었던 소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 미래를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봤다고 저는 봐요. 박용진이 제2의 김대중 뉴 DJ 노선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깔아서 오늘의 정보화 강국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신형 전투기 사업 시작을 해서 지금 KF-21 보라매가 드디어 출고되기 시작했잖아요. 뭘 결정하면 20년 있다 나타나는 그런 결정들을 외롭게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당장 박수 받고 5년 동안 인기만 누리려다 가려고 그러시면 그거는 양심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2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2030을 다시 한번 좀 더 반초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지지를 얻는 후보가 희한하게도 야권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이 현상을 기존 정치 문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왜요? 왜요? 그 말씀이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네. 2030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고 간결하고 시원하다. 뭐 이런 화법에서 오는 인기, 그다음에 솔직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옛날 제가 알던 홍준표 후보가 아닌 지금은 거의 극으로 완전 치닫는 그런 부분이 2030이 이념이 옅어졌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구시대 사고에 매몰된지 모르겠지만 그 2030 세대들이 우리 20대 때 안 그랬을까? 어땠어요? 20대 때? 늘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가장 진보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러셨어요? 선배들한테 그냥 주입식으로 그렇지, 배웠죠. 우리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건 이런 거야라고 누군가가 이제 주입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남의 시각을 내 시각으로 생각하고 했었던 것도 많을 것 같고, 저도 뭐 비슷해요. 책 한 권 읽고 데모했으니까 그 얼마나 뭐 알았겠어요. 그러나 어떤 선명한 사태가 벌어지면 그 선명함에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뭐 불안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인류의 늘 20대 젊은 사람들의 뭐 상태였던 것 같아요. 불안과 불만이 그들의 정체성이죠. 뭐 내가 만든 사상이 아닌데 되게 나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갖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이게 그냥 20대들의 이거라고 봐요. 근데 그 20대들에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거나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 정확하게 와서 이야기되는 사람이 더 주목받는 구조일 거는 같아요. 저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가장 단순하게 세상을 흑백으로 딱 결정하고 엎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혹 갔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을걸요? 네. 2000년 전에도 그냥 딱 세상을 반으로 딱 쪼개고,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엎어보자. 이러니까 그냥, 진승 오강연 아닌가? 네, 뭐 아이가는, 저기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네. 이러면서 딱 들고 일어나니까 맞네. 이러고 우욱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제 불만과 불안이 있을 때 20대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20대들은 더 불안하고 더 불만이 많은데 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진보적 대안을 마련해주는 그런 정치가와 혁명가가 필요한 때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고요. 민주당은 힘들어? 내가 그러면 청년들한테 100만 원 줄게. 1년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분은 아유 그 100만 원 갖고 되겠어. 나는 저 군대 제대하면 3천만 원 줄게. 나는 20살 되면 1억 줄게. 이게 지금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은 저는 가져요.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뭐 제도적 사다리를 놓자 국부펀드를 통해서 미래를 열심히 일을 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결혼을 통한 자녀의 뭐 교육, 또 뭐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만들자.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치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 주택 모형을 우리 제공하자.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연금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일자리 개혁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거죠. 지금은 박용진 하는 말이 복잡하고 먼 미래 얘기를 하고 자꾸 이러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언젠가 이 박용진이 준비하고 있는 이 미래와 현실의 촉발점이 탁 맞아 떨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때는 투쟁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탁 벌어지면 투쟁을 해야 되고 이 먼 미래를 방향을 잡아서 딱 가야 되는 거죠. 이데아가 만들어지면 그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돈키호테의 질주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툭툭툭툭 설명해 나가는 중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고민을 공유하는 당내 의원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박용진이 얘기하는 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의 울림들은 있어요. 당장
뭐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이 선거 구조에서 박용진하고 같이 뭐 캠프에 몸을 담고 이러기는 쉽지 않지만 이 지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직설적으로 여쭐게요. 경선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차기 서울시장에 출마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승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보시는 그 시청자들한테 앞으로의 경선까지 각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차 슈퍼위크가 끝났고요. 이제 추석 연휴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호남권 투표도 있고 2차, 3차 슈퍼위크도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선은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변화, 한국 정치의 세대 교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대 교체를 향해서 어렵지만 또박또박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박용진에게 지지를 듬뿍 부탁드립니다. 박용진에 대한 지지는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종잣돈이 될 거고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노잣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해 주십시오. 기호 5번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